모두의 딥러닝.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간이라고 흔히 불리우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고 하는 조금 복잡한 이름을 가진 그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은 좀 복잡하게 들려도 이것이 하는 일은 비교적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 예제를 한번 불러와 볼 텐데요. 자, 이 this person does not exist.com 이라는 곳에 와서 제가 그냥 방문을 한 겁니다. 특별히 한 건 없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런 사진이 하나씩 보이는데 딥러닝이 가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리프레시의 이미지를 한번 해보면요. 새로운 사람이 계속해서 나타날 텐데, 자, 이 나타나는 사람 모두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자, 딥러닝을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나 고양이를 구분을 하는 예측 모델을 만든다 그러면 개의 특징과 고양이의 특징을 알아야겠죠. 그 특징을 알아야, 그 특징을 모델로 만들어 놔야 예측을 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특징을 모을 때 사람의 얼굴을 특징으로 하는 모든 요소를 만약 담아 놓는다면 그 특징을 가진 것을 우리가 재현해서 그 특징만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 노이즈 상태에서 사람의 얼굴을 가진 특징을 모아놓은 것을 연결시켜서 그 두 개를 우리가 잘 조합을 하면 노이즈가 사람의 얼굴의 특징을 담은 형태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좀 어렵게 들을지 몰라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제가 케라스를 가지고 한번 해볼 텐데 잠시 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이 실행을 하시기 위해서 자, GitHub으로 오시는 것 그리고 자, 19장 구글 콜앱 실행하기 클릭하는 것이 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은 세상에 없는 얼굴 간하고 이제 오토 인코더까지 배울 텐데 드라이브에 저장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여기 생성자 모델을 만듭니다. 판별자 모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실행시키고 이 실행시킨 것을 확인하고 이 출력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해볼 겁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자,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미지를 하나 가져올 텐데요.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간이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안 구펠로라는 사람이 처음에 발표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 위조 지폐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지폐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이 노이즈 상태의 것을 위조 지폐를 만들기 위한 어떤 이 상황을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위조 지폐가 이 진짜 지폐 데이터와 똑같이 보이려면은 무언가 이 위조 지폐와 같은 이 무언가를 생성하는 파트가 있고 이것이 정말 진짜 지폐와 똑같은지를 판별하는 곳이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이라는 알고리즘도 이 노이즈 상태에서 이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는 이 상태의 이미지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그걸 생성자, 제너레이터 파트라고 합니다. 생성자라고 하고 생성자가 만든 것을 진짜 지폐 데이터랑 비교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판별자,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 두 파트가 서로 경합을 벌여서 더 이상 이 판별자 파트가 이 위조 지폐인지 진짜 지폐 데이터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가 간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진짜 얼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위조 얼굴을 구분했을 때 더 이상 이것은 위조 얼굴인지 아니면 진짜 얼굴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왔을 때의 사진들이 아까 방금 보여드린 그 얼굴 사진이었던 겁니다. 자, 이것을 간이라고 하는데 자, 이 간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잘 될 때도 있지만 생각보다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만들기 전에 이상한 노이즈 상태인 채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학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한 것이 바로 DC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DC간은 뭐냐면요. 컨볼루션 신기현망을 앞서서 배울 때 컨볼루션 레이어가
그 형태를 추출을 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 똑같은 방법을 간에 적용을 한 건데 이것이 바로 간을 지금의 간이 있게끔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안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DC간을 배워볼 예정이고요. 자, 이 DC간의 컨볼루션 레이어의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배웠던 것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자,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패딩이라는 게 있었어요. 패딩은 뭐냐면 빈 곳을 채워주는 것. 만약에 내가 가진 속성이 이 파트에서는 2개밖에 없고 저 파트에서는 4개가 있다면 2개에다가 나머지 2개를 더 늘려서 4개로 맞춰주는 것. 이런 게 바로 패딩입니다. 그 패딩이 왜 필요하냐면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커널을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합시다. 이거는 컨볼루션 신경망 편에서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실 텐데 이 커널이 이 네 칸 여기에 씌워져 있다가 한 칸 옆으로 가고 또 여기서 시작해서 4개였던 것이 한 칸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자, 요게 그대로 요 위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요 이동한 결과값이 이렇게 2, 1, 0, 2로 나오게 되는 거. 자, 이것이 바로 커널의 컨볼루션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처음에 세 줄이었던 3 곱하기 3이었던 것이 이 커널을 지나고 나니까 2 곱하기 2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간을 적용을 한다면은 처음에 사용했던 인풋 이미지보다 작은 이미지만 생성을 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 인풋 이미지와 나중 인풋 이미지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사이즈를 처음 사이즈와 똑같이 맞춰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패딩입니다. 자,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3 곱하기 3이었던 것이 이 패딩을 통해서 위에 0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한 칸씩을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커널을 만약 요거를 진행을 했을 때 이 세 칸을 커널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세 칸짜리가 한 번, 요 세 칸짜리가 두 번, 또 세 칸짜리가 세 번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값이 나오고 있죠. 세 개의 값이 나오는 겁니다. 또 밑으로도 이렇게 세 칸짜리 아래 세 칸, 맨 밑에 세 칸에서 요 아래로도 3칸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3 곱하기 3이 나중에 결과값도 3 곱하기 3이 되게끔 하는 이 커널을 적용하고 패딩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배울 DC간에 나옵니다.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DC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배치 정규화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인데 이것이 입력을 했다가 나오는 과정이 계속해서 많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입력값의 편차가 너무 심하면 계산량도 많아지고 불안정한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배치 정규화 과정을 중간에 집어넣어서 데이터의 평균이 0 분산 1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너무 멀리 퍼지지 않는 값이 되도록 만들어졌더니 이 간이라는 과정이 잘 되더라는 것을 기존에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배치 정규화라는 것을 이 과정 속에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소스 코드 안에도 배치 정규화 파트가 들어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그동안 간이 발전해 오면서 필요했던 부분들을 학자들이 채워넣고 또 업데이트하기도 하고 해서 현재까지 전해져 온 방법들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는 방법들을 모아서 자, 소스 코드를 만들었으니까요. 한번 소스 코드 이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제너레이터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판별자에 해당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제너레이터 부분을 보시면 시퀀셜로 시작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앞에 제너레이터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게끔 해놨고요. 여기 처음에 댄스라는 것을 해서로 시작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128 곱하기 7 곱하기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몇 개의 노드를 중간에 은닉층에 만들어 줄 것인가를 정하는 거죠. 자, 정하는데 이 값은 그냥 우리가 앞서서도 은닉층 안에서의 노드의 수를 자유롭게 정했듯이 자유롭게 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128로 한 것은 실험 결과가 이 128로 했을 때 적절한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7 곱하기 7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 간의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볼 대상이 뭐냐면 사람 얼굴이 아니라 전에 했었던 그 손글씨, 엠리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손글씨랑 비슷한 것을 만드는 것을 할 겁니다. 근데 손글씨가 가로와 세로 사이즈가 28 곱하기 28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28 곱하기 28짜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왜 7 곱하기 7이 되냐면요. 자, 7 곱하기 7은 뭐냐면은 이 맨 처음에 집어넣을 때 값이고 요 뒤에 보면 업샘플링이라는 부분이 여기 2번이 나옵니다. 업샘플링이라는 건 뭐냐면은 2배로 키워주라는 얘기입니다. 7 곱하기 7을 2배로 처음에 여기에서 2배로 키우면 14 곱하기 14가 되겠죠. 여기서
28 곱하기 28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8 곱하기 28짜리 그 손글씨 그 사이즈에 맞는 간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input dimension은 100개로 적절하게 이 값도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자, activation으로 보통 우리가 활성함수로 렐루를 썼는데 여기서는 리키 렐루라고 조금 다른 개념을 썼습니다. 리키 렐루는 우리 전에 앞서서 잠깐 살짝 본 적이 있는데 렐루라는 것은 음수였을 경우에 무조건 0으로 바꾸는 것이었죠. 근데 음수였을 때도 무조건 0이 아니라 약간의 값을 가지게끔 만드는 것이 리큐 렐루입니다. 자, 이걸 적용했더니 렐루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학자들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옮긴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더 좋은 게 만약 있다면 바꾸면 되는데, 자, 리키 렐루를 저는 썼고요. 그리고 0.2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0으로 바꾸지 말고 다른 값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0.2로 바꾸라는 옵션입니다. 0.2로 음수인 값을 바꾸게 되는 그러한 렐루를 우리가 리키 렐루를 적용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있는데, 자, 요 층에서 하는 일이 바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너무 많이 분산되지 않게끔 그 폭을 좁혀주는 그 정규화를 시켜주는 부분이 자, 여기에 포함이 된 거고요. 그 다음 reshape이라는 부분이 이제 더해집니다. reshape은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한번 업샘플링 한 다음에 convolution 2D를 즉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convolution 레이어를 적용을 할 텐데, convolution 2D라는 것은 말 그대로 2D예요.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가 있는 이미지와 같은 그런 데이터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준비한 것은 128, 이건 전체 합하면 128 곱하기 7 곱하기 7이라는 얘기니까 긴 1차원 배열인 겁니다. 긴 한 줄짜리 배열이기 때문에 요거를 7 곱하기 7줄로 바꿔라라는 reshape을 과정을 한번 거쳐야 이 convolution 2D에서 이것을 받아서 convolution 2D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커널을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패딩 same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온 값과 나가는 값의 크기가 커널을 이렇게 지나더라도 자동으로 맞춰줘라라는 옵션이 바로 패딩이고요. 이 커널의 사이즈는 5로 하겠고요.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게 한 번 더 들어가고요. 다음 액티베이션을 여기서 리키 렐류를 써줘서 업샘플링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컨버전 2D 레이어를 한 번 더 만나게 되는 것까지가 이 제너레이터 파트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었던 노이즈 상태에서 제너레이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이즈가 늘어나면서 이제 뭔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그 무언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일단은 거기서 멈춥니다. 뭘 멈추냐면 이 이상 컴파일이 되거나 아니면 오티마이저를 사용해서 최적화하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에서 판별자가 그것은 판별자가 하는 이 제너레이터는 그냥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것이 바로 판별자입니다. 판별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와, 여기서는 엠니스 손글씨 데이터가 되겠죠. 이 데이터와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데이터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별하는 곳입니다. 판별을 하기 위해서도 맞다 아니다라는 그 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클래시파이어, 즉 나중에 컴파일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컴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까지는 기존에 우리가 배웠었던 컨볼루션 과정과 그냥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쭉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판별을 할 때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썼고요. 옵티마이저로 아담을 썼고요. 자, 여기서 바로 컴파일 과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앞에서 만들어진 것을 자, 여기서 컴파일 과정을 통해서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 확인하려기 위해서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위에 더해졌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판별자의 핵심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이 판별자가 판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판별한 결과를 본인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안에 저장하면 안 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안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너레이터로 다시 돌려서 제너레이터한테 여기서 판별한 것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다시 만들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학습이 되면서 뭔가 바뀌는 게 아니고 제너레이터가 바뀌게끔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자가 트레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false를 줬기 때문에 자, 이 판별자 부분은 트레인되지 않는다라는 옵션을 하나 주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와의 차이라는 것 좀 알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고 판별자를 통해서 판별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은 모델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림을 한번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생성자가 만드는 부분은 G 인풋이라고 하고요. 그 G 인풋, 생성자가 인풋을 가지고 뭔가 생성자가 만들었죠. 그리고 판별자가 판별한 결과를
D 인풋이라고 했을 때, 자, D 인풋이라고 하는데 이 인풋 안에 들어갈 것이 여기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G 인풋이 들어가는 겁니다. D 안에 G 인풋이 들어가서 판별을 하라는 얘기죠. 이 판별 결과가 자 0인지 1인지를 판별을 해서 그 결과를 어디로 다시 갖다 주냐면은 자 요리로 생성자가 만들어질 때 1위로 다시 갖다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번엔 생성자가 만들어서 그 값을 다시 판별을 할 때 언제까지 학습이 이 과정이 진행이 되냐면은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명확하게 더 이상 판별하지 못할 때, 즉 G 인풋의 값과 그것을 판별한 D 안에 G 인풋이 들어간 값이 너무나 유사해져서 더 이상 진짜 가짜를 구분하지 못할 때, 즉 정확도가 0.5가 된다고 말합니다. 0.5에서 1도 아니고 0도 아니고 0.5에 가까워질 때 그때 학습을 멈추면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의 결과가 바로 이제 엠리스트와 똑같은 손글씨 혹은 아까 보여드렸던 사람의 얼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코드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에 요 짧은 부분이 바로 그 해당 코드가 됩니다. 자, 먼저 이 100개의 랜덤한 그냥 벡터를 케라스의 input이라는 함수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g_input이라는 값에 넣고 나서 이 g_input이 어디로 가냐면요, 이 제너레이터, 앞서서 만들었던 제너레이터라는 그 함수의 그 모델에 그 값으로 입력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제너레이터가 시퀀셜 함수로 만들어져 있었죠. 그래서 시퀀셜 함수를 가지고 하나씩 쌓아서 만든 이 제너레이터가 인풋 값을 여기서 만든 인풋, 랜덤하게 100개를 뽑아서 만든 인풋이 이 제너레이터 안에 들어가게끔 하라는 얘기고요. 그 값이 자 디스크리미네이터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시퀀셜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레이를 하나씩 더해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만들어졌겠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안에 인풋 값으로 제너레이터를 사용하게끔, 그 제너레이터는 G 인풋이라는 값을 사용하게끔 만든 게 자 요 두 줄이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G 인풋과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판별자를 지나서 나오는 결과 dis output이라는 것 두 개를 가지고 모델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것을 간이라는 새로운 모델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간이라는 새로운 모델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서, 즉 이진 로스 함수가 되겠죠.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같다 틀리다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로스 함수를 쓰고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써서 컴파일을 시키면 간 함수가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만든 간 함수, 즉 이 간 함수 안에는 여기 보시면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가 두 개가 다 포함되어 있고, 이 안에서 두 개를 모델이나 함수를 통해서 이제 구분하게끔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된 함수가 되겠죠. 그 간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자, 이제 밑에 직접 실행이 되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이 간 언더바 트레인이라는 함수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실행을 할 건데, 이 함수의 내용을 보시면은 자, 엠리스트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엠리스트 데이터를 불러올 때, 자, 로드 데이터 앞서서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엠리스트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근데 이때 우리가 테스트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냥 트레인셋만 불러오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인셋에 모든 걸 다 불러와서 저장하게끔 하고요. 엠리스트 모두가 트레인셋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 이 트레인셋의 이 모양을 보니까 28 곱하기 28 그런 사이즈가 되겠고요. 이것을 실수 형태로 바꾼 다음에 127로 빼서 127로 나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전에 우리가 0부터 255까지는 너무 숫자의 폭이 크기 때문에 0부터 1까지로 바꿔주기 위해서 255로 나눴었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지금 진행할 텐데, 다만 여기서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가 자, 그동안 시그모이드나 렐루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썼는지 탄h라는 것이 나옵니다. 앞서 보시면 제너레이터를 만들 때 탄h라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썼습니다. 이 탄h는 특성이 -1부터 1까지, -1부터 1까지를 범위로 삼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자, 이런 식으로 255가 최고치겠죠. 이것을 127.5로 빼고, 그다음 127.5로 나눠주면은 이 값이 -1에서 1 사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트레인 값을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바꿔줘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이런 값이 들어갔고요. 자, 이제 이번부터 설명을 드리면 true라고 하는 리스트와 fake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 텐데, 자, true는 np.ones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np.ones는 1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리스트가 채워지게끔 하는 거고요. np.zeros는 0으로 채워지게끔 하는 겁니다. 이 배치 사이즈만큼 채워지게끔 하는데, 이 배치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여기
간 언더바 트레인에 여기 배치 사이즈를 이제 지정해 줄 겁니다. 이 지정해지는 값만큼 0으로 채워지거나 1로 채워지는 것을 true 혹은 fake로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간이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먼저 실제 데이터를 판별자에 입력하고 가상의 이미지를 우리가 제너레이터에서 만든 이미지를 판별자에 입력을 해서 그 둘 사이의 오차를 계산하는 것, 이게 바로 기본입니다. 자, 먼저 실제 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엠리스트에서 불러오는 그 데이터를 말하겠죠. 그게 지금 이제 엑스트레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엑스트레인 안에서 몇 번째 이미지를 불러올지를 이렇게 랜덤으로 정하는 겁니다. rand int라고 하면은 랜덤하게 어떤 값을 불러오라는 얘기인데, 여기 세 개의 인자가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이만큼 불러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0부터 xtrain의 shape이라고 했으면은 xtrain 전체가 몇 개인지를 말하겠죠. 그 몇 개인지 그걸 세어서 그 사이의 값 중에 배치 사이즈만큼을 불러와라. 우리가 미리 말씀드리면 배치 사이즈는 32로 테스트를 했는데, 그러니까 32개를 불러와라는 얘기입니다. 0부터 이 xtrain이 가진 모든 샘플 수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의 인덱스 값을 임의로 정하되 그 정하는 것을 배치 사이즈만큼 32번을 해서 그것을 엑스트레인 안에 정해라. 그럼 32개의 배치 사이즈만큼의 랜덤 이미지가 골라져서 imgs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값으로 우리가 랜덤하게 엑스트레인에서 불러와서 집어넣는 내용이 이 두 개, 이 줄에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img라는 것을 어디로 넣냐 하면은 train on batch라는 것에 넣습니다. train on batch라는 것은 이제 하나씩, 그러니까 보통 train 하면 여러 개의 샘플을 동시에 학습하는 게 일반적인데, train on batch라고 하면 하나만, 가지고 온 하나만, 그만큼만 트레이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미지즈만큼만 트레이닝을 하되 그때의 레이블을 true라고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레이블은 뭐 1부터 뭐 0부터 9까지의 그 원인 레이블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x 트레인을 불러왔기 때문에 그 0부터 1까지의 그 y 트레인 값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불러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숫자만 이미지만 갖고 있는데 그 불러온 이미지 모두에게 true라고 하는 그 값을 붙여라. true라는 것은 아까 앞서서 1로 채워진 값이었죠. 1로 채워진 값을 그러니까 y 값으로 클래스로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왜 1이냐면 진짜 데이터이기 때문에 1입니다. 가짜 데이터가 아니라 진짜 데이터이기 때문에 1이고, 이 진짜 데이터를 1로 해서 불러온 이 값과 가짜 데이터를 불러와서 0으로 붙인 값 둘 사이에 비교를 했을 때 이 판별자가 판별을 못하면 그때 학습을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train on batch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씩 진짜를 불러와서 1로 값을 매긴 다음에 discriminator 안에 넣고 그것을 d underbar loss underbar real 이라는 값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는 이제 가상 이미지를 제너레이터에서 만들어 오는 것인데, 가상 이미지를 만들어 올 때 이 제너레이터는 값에 뭘 집어넣냐면 이 노이즈라는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노이즈는 뭐냐면 여기서 그냥 랜덤하게 뽑아내는 겁니다. np.random.normal이라고 해서 0부터 1 사이의 값 중에서 배치 사이즈만큼 100번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가 32라고 했죠. 32만큼을 100개를 불러서 채워넣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노이즈라고 지정한 다음 그 노이즈를 토대로 해서 제너레이터가 만든 값을 우리가 gen underbar imgs라고 해서 우리가 새로 지정을 해서 이 값을 자 여기 train on batch 역시 집어넣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우리가 그냥 랜덤하게 골라온 값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fake는 여기서 0으로 다 채워넣었던 그 fake라는 클래스를, 레이블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d underbar loss underbar fake라고 지정을 하고, 앞서서 진짜 이미지를 불러온 것을 d underbar loss underbar real이라고 지정을 해서, 자,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값을 비교했을 때 이 값의 오차가 0.5가 됐을 때를 우리가 찾아내면 됩니다. 0.5가 된다는 것은 판별이 안 될 때, 즉 d underbar loss fake와 d underbar loss real을 가지고 한 차례 train on batch에 의해서 한 번 학습을 하는 값을 비교했을 때 두 개의 값의 평균이 0.5가 되는 순간 어떤 것이 fake고 어떤 것이 real인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의 오차가 만들어졌을 때 학습을 멈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 underbar loss라는 값이 0.5가 되면은 우리가 판별자가 진짜와 가짜 이미지를 놓고 비교했을 때
판별을 할 수 없다. 0.5 밖에 판별을 못하겠다라는 값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D 언더바 로스를 우리가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워킹을 하는지 중간 과정을 이미지로 이렇게 뽑아내는 코드를 첨가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중간 과정을 이미지로 출력하라는 소스인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간이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실행하시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런타임으로 가셔서 자, 런타임 유형 변경을 GPU로 바꿔주시고 나서 그 다음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하는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2000번을 진행을 했을 때 자, 이 D 언더바 로스가 0.55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것이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지금 중간에 2000번까지만 진행을 해서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을 간을 이용해서 아까 보여드린 뭐 사람 얼굴이나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학습의 과정과 훨씬 더 많은 학습의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간략하게 지금 이것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만 알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중간 과정을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점점 아직까지 지금 끝까지 이렇게 완전하게 학습이 되진 않았지만 손글씨와 비슷한 형태로 지금 처음에 노이즈였던 값이 자 이렇게 처음에 노이즈와 다름없던 값이 점점 손글씨와 비슷한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이라는 것이 이런 원리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작동을 해서 서로 견제하는 가운데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웠고요. 이제는 여기에서 출발한 비슷한 개념인데 살짝만 여기서 변형을 시키면 오토 인코더라는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 오토 인코더라는 모델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토 인코더에 대해서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스 코드가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지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면요. 자,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간을 이용해서 만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얼굴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토 인코더로 만들면 이런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사람의 형태라면은 어떤 형태가 필요하다. 눈이 여기에 있어야 되고 코와 입은 어떤 형태여야 되고 어디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특징을 파악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토 인코더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주어진 데이터와 유사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주어진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오토 인코더로 만든 결과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이것은 만약에 이미지를 사용하는 어떤 연구나 과제가 있을 때 데이터가 모자랄 때 충분하지 않을 때 오토 인코더로 만든 이미지를 더해서 이미지를 늘리는 데이터를 늘리는 효과를 볼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것을 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토 인코더의 원리가 간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맨 끝에 어떤 부분이 빠져 있냐면요. 자, 이것이 바로 오토 인코더의 원리인데 앞서서 제너레이터와 그다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생성자와 판별자라는 두 파트로 나눠졌듯이 오토 인코더도 인코더 파트와 디코더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디코더 파트에서 어떤 실제 데이터와 비교를 하는 부분이 빠져 있고요. 대신에 이 인코딩 부분과 디코딩 부분 사이의 노드가 이 차원이 작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코더에 들어가는 인풋이 이 디코더에서 나오는 아웃풋과 같은 차원이 되게끔 만들어집니다. 그럼 처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4개였던 것이 2개로 줄었다가 다시 4개로 흩어지겠죠. 4개 했던 것이 2개로 줄어들면서 차원이 줄었는데 다시 4개로 살리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 앞서서 4개의 특징을 담은 무언가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간과 비슷한데 간 같은 경우는 다른 데이터를 와서 비교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것은 다른 데이터를 비교하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데이터의 차원을 줄였다가 다시 바로 늘려주면서 그 처음에 입력된 값과 유사한 값으로 출력되는지만 기준을 놓고 학습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자, 소스 코드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앞부분은 다르지 않습니다. 엠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엑스트레인과 이번에 엑스테스트까지도 이제 불러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토 인코드라는 걸 만드는데 자, 오토 인코드에 보시면 인코딩 부분하고 디코딩 부분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앞에서 나오는 인코딩 부분은 그냥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맥스 풀링을 중간에 썼고요. 뒤에 나오는 디코딩 부분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부분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서머를 통해서 출력하는 것을 배웠죠. 자, 출력을 해보면 처음에 들어갔던 28개, 28 곱하기 28짜리의 사이즈가 이렇게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들었다가 어느 순간 다시 이렇게 늘어나면서 다시
28 곱하기 28의 사이즈로 복원이 되면서 학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들어갔던 것과 유사한 것이, 다만 중간에 노드가 작아지면서 핵심만 간추린 것이 똑같은 사이즈로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지금까지 배웠던 것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이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만들어진 결과를 보시면은, 자, 이것도 이 부분도 그냥 우리가 이제 그림 형태로 보여주는 부분을 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나서, 자, 이게 지금 입력된 형태고, 요게 출력되는 디코딩을 마친 형태입니다. 인코딩이 이랬다면 디코딩을 이렇게 해서 인코딩의 값에서 특징을 뽑아서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간하고 오토인코더를 함께 묶어서 우리 한꺼번에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두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은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간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데이터와 비교해서 그 기존 데이터의 특징을 가장 살리는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고, 오토인코더는 그냥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특징을 가진 또 다른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차이라는 점. 그래서 간은 반드시 다른 데이터와 비교하는 부분이 들어가지만, 오토인코더는 자기 자신의 데이터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사이즈를 늘리는데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을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간과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곳에서 충분히 학습이 된 결과를 가지고 와서 나의 데이터에 적용하는 전이학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